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예.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아. 예,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언론 혹은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12월까지 기다려보고 창당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유승민 전 대표의 워딩은 늘 그래왔어요. 예, 늘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늘 정치가 생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승민 대표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뭐 전혀 무슨 창당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했다라는 해석은 좀 과하게 보여지고요. 저는 얼마든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뭘 탈당 내지는 창당을 전제로 해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뭐 참 유승민 의원 그러면 제가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이거 다 풀고 가시는 곳인데요. 뭐 좀 풀어보죠. 이 양반이 이제 2015년 그때 제가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을 해요. 4월 18일 날 그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신 없는 복지는 허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 원의 복지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의 경제정책 공약을 내건 걸 이거 정면으로 그냥 무시하고 깨버리는 그런 막 입장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요. 결국은 이제 2015년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명한 이제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달라.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당사자가 바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였거든요. 이 사람을 또 지키려고 당시 저도 그때 재선이었는데 30여 명의 의원들 그렇게 연판장까지 이제 받아가지고 지키려고 했는데. 친유네요, 친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이 항상 독야청청이야. 나는 개혁 보수의 나의 길을 가는데 나의 길을 따르려면 따르고 나를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아니면 거의 그냥 또 앞면 그냥 꼽을 쳐버리는 그런 행태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정치라는 것은 이분이 어떤 다시 신당을 만든다든지 탈당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하기는 그 한계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다 아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본인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보수 정당 내에서 개혁 보수의 길을 어렵지만 가보겠다. 근데 이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본인이 받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당이 극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 누누이 얘기했건만 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 그럼 나를 밀어내는 건데 난 떠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일단 유승민 의원에게는 앞으로 2번의 출마의 기회가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기회 1번, 그리고 다음번 대선에 도전하는 기회 1번. 이게 이제 정치인 유승민에게 주어진 딱 2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 꽉 막혀 있는 통치 구조 하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단언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은 정치는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출마를 못하니까 제3당 만들겠구나. 근데 여기에 희한한 변수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상한 캡이 없어지면서 47석이 시중에 나오는데 현재 선거법 협상이 안 돼 버리면 이 47석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가져갈 수 없는 무주공산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유승민 의원과 대통령의 요구가 일치할 때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연말에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보겠습니다. 김성희 소장이 역시 뭐 정치전략연구소 소장으로서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 거대 정당들이 따먹지 못할 그 공간을 이제 신당 창당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판단은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가능한 공간인데 그 공간은 국민의힘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분들에게만 열려진 공간이 아니고 민주당 외곽에도 열려진 공간이에요. 유승민 의원 정도라면 그 47석의 비례 의석만 보고 신당을 창당하겠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창당하면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할지도 관심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국회에 와서 여권의 변화를 눈물로 호소하고 그 다음에 대구로 갔어요.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걸어놓으신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건수행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지만은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 저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은 상당히 다 결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미 노원에서 3번을 낙선했고 예. 또 이번에 이제 원내 입성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또 앞으로의 진로를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1월 7일이 아마 징계가 풀리는 날로 보는데 얼마든지 그 이후에 공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이준석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 수행팀장을 할 정도로 직원에 있었던 친구, 예. 적극적인 주류 인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뭐 초선 의원들마저도 이준석 전 당대표를 왜 공천을 안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앞으로 총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 녹여낼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저는 선택지를 정말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게 노원 공천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인 거죠. 당이 어쨌든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당 변화는 간단합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네.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더 많이 던졌던 2030, 그러니까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세대죠, 유권자층이죠. 거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본인의 역할이 있다. 그거를 뭐 노원 공천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유승민 그 전 대표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가 지금 제도로 내년 총선에 다시 적용된다면 수도권 2030 민심을 겨냥한 아주 경쾌한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신당. 예,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라는 낡고 늙은 정당에 굉장한 충격이 될 겁니다. 이준석이 나가서 그런 류의 정당을 해버리면 그 이미지만으로도 지역구에서 직접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김성태 의장님 위험합니다. 우리 오신환 의원님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당에서. 일단 크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대항할 만한 민주진영의 세대 대표자가 없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호남과 대구 경북에서 어쨌거나 이쪽 당, 뭐 어쨌거나 국민의 어쨌거나 민주당을 찍는 분들의 무료함과 심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20대들에게 이준석 대표가 분명한 소구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혹은 파괴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치라는 거는 하나라도 내 편을 늘려가는 과정인데 굳이 옆에 있는 의원들에게 비만 고양이다라고 해서 새를 떨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지세를 못 얻고 있는 흐름일 텐데 사실 공격은
공격해야 되는 제일 센 사람만 공격하고 나머지들하고는 좋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제 전략이 낡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전술 체계가 아니.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 몰라서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상대가 아프지 않고 상대가 이거 뭐 대충 받아들이면 그건 이준석이 아니죠. 사실상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힘든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이 이준석은 또 국민의힘이 결국은 풀어야 될 문제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배척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